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런 예고 없이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들은 홀로 병원자실에서 죽음과 씨름하고 있었다. 동시에 내 며느리는 친구들과 함께 호화로운 요트 위에서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즉시 아들의 모든 제자를 동결시켰다. 1시간 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격분했다. 태양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황금빛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올 무렵 나는 이 거대한 도시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다. 낡고 모서리가 닳아버린 군용 가방은 내 발치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충실한 동반자처럼 나를 따랐던 그 가방. 아버지의 회중시계는 내 손목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며 젊은 시절 언제나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맹세했던 약속을 상기시켰다. 이제 그 약속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짓눌렀다. 61살의 나는 마지막 임무에서 막 전역한 참이었다. 나는 평생을 해병대에 헌신했다. 해외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수행했고 파괴적인 지진 현장에서 밤샘 이재민 대피를 지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저 한면의 어머니이고 싶었다. 수십 년 만에 아들 지훈이를 품에 안고 싶은 간절한 어머니. 나는 짐가방을 끌고 나왔다. 그 속도와 정확성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밖은 아침 햇살이 이미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고 차에 올라탔다. 운전사에게 바닷가로 420번 길로 가주세요라고 말했다.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 했었지만 내 안의 흥분은 근처 바다의 파도처럼 나를 강타했다. 지훈이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식탁에 앉아, 내가 식탁에 앉아. 앞으로 30분이면 아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는 해군의 소식이 흘러나왔다. 예전에는 매일 듣던 보도였지만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어제 나는 마지막 임무를 마쳤다. 해외의 어떤 남쪽 나라에서 국제대테러 작전의 전략 고문을 맡았다. 40년의 직업생활, 국경에서 무기 밀매를 단속하고 전장에서 밤샘 작전을 벌이던 일들은 이제 아득한 기억이 되었다. 나는 창밖의 푸른 바다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끝없이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날이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오직 지훈이와 내가 수많은 희망을 걸었던 작은 집뿐이었다. 택시는 익숙한 해안 도로를 달렸다. 길가의 소나무들은 내가 떠나던 날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차가 지훈이의 집 앞에 멈춰섰을 때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집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커튼은 닫혀 있었으며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다. 나는 짐을 문간에 내려놓았다. 날카로운 불안감이 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나는 더 세게, 한 번 더, 또 한 번 문을 두드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버려진 집처럼 기이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정원으로 걸어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편함은 편지로 가득 차 있었고 구겨진 전단지들이 길가에 쌓여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청소하지 않은 듯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불길한 예감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지훈이와 며느리 소리에게 매달 제때 생활비를 보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내 아들이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이 차가운 집 앞에서 나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나는 길 건너편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 김정숙 여사님을 보았다. 지훈이의 이웃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그곳에 살았고 언제나 친절하게 동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김정숙 여사님, 나는 소리쳤다. 그분은 고개를 들었고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련 씨, 세상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나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자 내 다리 갔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자 내 다리 갔다. 지훈이는 어디 있어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다. 김정숙 여사님은 물뿌리개를 땅에 내려놓고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훈이는 성심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2주가 됐어요. 구급차가 한밤중에 왔는데 차에 붙은 로고를 똑똑히 봤어요. 그분은 잠시 멈췄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소리 씨는 내 아들이 야사나스에서 왔는데 요트에서 파티를 하고 있대요. 나는 얼어붙었다. 마치 온 세상이 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지훈이가 2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내가 아들을 돌보라고 믿고 맡겼던 며느리 소리는 요트에서 파티를 열고 있었다니. 피가 멈추는 것 같았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성심병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는 목이 쉬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김정숙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길로 뛰쳐나가 다른 택시를 잡았다. 성심병원으로 최대한 빨리요. 나는 거의 명령하듯이 운전사에게 말했다. 수십 가지 질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응급실로 실려갔을까? 그리고 내 아들이 경상에 누워있는데 내 며느리는 어떻게 호화로운 파티를 열 수 있단 말인가? 택시에 앉아있으니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 나는 회중시계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지훈이 내 아들. 해변에서 나를 쫓아다니던 아이. 내가 출장 갈 때마다 꼭 안아주던 아이. 이제 그 아이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나는 조국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친 이 어머니는 내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나는 수년 동안 그저 돈만 보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을 원망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지훈이 곁으로 달려가 그를 만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 괜찮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 택시는 성심병원 입구에 멈춰섰다. 정오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나는 돈을 지불하고 짐가방을 끌고 문 안으로 들어섰다. 호흡을 조절하고 공포에 휩싸이지 않으려 했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말소리, 발소리, 안내 방송 소리가 혼란스러운 음악처럼 뒤섞였다. 나는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젊은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지훈 씨를 찾습니다. 나는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힘을 소모하는 것 같았다.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더니 재빨리 서류를 뒤적였다. 중환자실 5층 512호입니다. 그는 기계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듯했다. 나는 미처 대답할 새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잠깐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확 풍겨왔다. 정오의 햇살이 내 얼굴에 직사했지만 내 마음속은 차가운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다리가 무거웠다.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지훈이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사무실로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사망 진단서, 그 두 단어가 내 머릿속을 때렸다. 남아있을 걸 때렸다. 이제 그는 한 장의 종이, 하나의 도장, 병원 기록 속의 이름일 뿐이었다. 행정사무실에서 머리를 높이 묶은 젊은 간호사가 내게 투명한 비닐봉투를 건넸다. 이지훈 씨의 유품입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바쁘게 일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가다 비닐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지훈이의 시계가 있었다. 그 안에는 지훈이의 시계가 있었다. 내가 20살 생일 때 선물해 준 것. 달아빠진 가죽 지갑과 화면에 긁힌 자국이 있는 그의 휴대폰. 그의 신분증과 모서리가 구겨진 오래된 사진 한 장만 남아 있었다. 사진 속에서 지훈이는 해변에서 나와 함께 있었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환하게 웃으며 빨간 연을 들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마치 놓치면 아들의 추억마저 사라질 것 같았다. 나는 의사에게 지훈이의 전체 병력을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의사, 김진우 박사님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나는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다. 입원 날짜, 검사 보고서, 그리고 최종 진단. 건강하게 웃는 지훈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기계들 사이에 가트 생기 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왜 아무도 저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나는 거의 애원하듯이 물었다. 김진우 박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눈에 동정심을 비쳤다. 입원한 이래로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가족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내 가슴을 직격했다. SNS 게시물, 요트 파티.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타올랐지만 곧 고통에 잠식되었다. 나는 병상으로 걸어 들어가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의 피부는 종이처럼 얇았고 푸른 혈관이 선명하게 보였다. 지훈아, 엄마야. 나는 눈물을 참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여기 왔어, 아들. 갑자기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그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눈을 떴다. 그릿했지만 익숙한 빛이 있었다. 엄마. 그는 내가 몸을 숙여야 겨우 들릴 정도로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엄마. 사랑해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심장 모니터가 날카롭고 긴 경고음을 내며 공기를 갈랐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지훈아, 안 돼. 아들아. 나는 소리쳤지만 김진우 박사님이 나를 밀어냈다. 간호사, 나가주세요.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간호하게 명령했다. 가는 복도로 끌려는 듯 반복해서 말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니고 기계 소리와 다급한 외침이 뒤섞였다. 나는 통제할 수 없이 외침이 뒤섞였다. 하지만 몇 분 후 김진우 박사님이 나와 장갑을 벗고 고개를 저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며 중환자실을 나왔다. 그의 얼굴을 덮은 흰 천을 감히 볼 수 없었다. 지훈이가 떠났다. 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시간도 없었고 혼자 두었던 것을 후회한다는 말도 할 시간도 없었고 나는 차가운 흰빛 아래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거대한 공허함을 느꼈다. 손이 떨리는 휴대폰을 꺼내 박소리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웃음소리, 말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그가 파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보세요. 소리예요. 그는 아무런 걱정 없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안정시켜야 했었다. 지훈이가 죽었어.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그는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대답했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바쁘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얼어붙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소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파티를 하고 있었고 내 아들은 방금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나는 몸을 돌려 병원 출구로 향했다. 밖은 여전히 햇살이 찬란했지만 나는 그저 차가움만을 느꼈다. 뼛속까지 시린 차가움. 나는 지훈이를 잃었다. 그리고 이제 한때 가족이라고 불렀던 유일한 사람에 대한 믿음마저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소리. 나는 그가 내 아들을 돌봐줄 거라고 믿었지만 그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를 배신했다. 성심병원 문을 나섰을 때 나는 말기암전이라는 글자를 보고 멈춰섰다. 시야가 흐려졌다. 옆에 있던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몇 달만 일찍 왔더라면 2년은 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입원했을 때는 이미 너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답답했다. 1, 2년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에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내가 그에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내가 그에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주요 연락처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목이 쉬어 갈라진 목소리로 당직 간호사에게 물었다. 간호사는 수첩을 확인하고 대답했다. 박소리 씨였습니다. 여러 번 전화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치 뺨을 맞은 듯 얼어붙었다. 소리. 매달 내가 생활비를 보내주고 지훈이를 돌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니. 그는 내 아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연락하려 했을 때조차 응답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비닐봉투 안에 지훈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박소리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그 이름을 쳐다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은 그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를 감당할 수 없었다. 특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는 나는 전화가 화면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 울리게 놔두었다. 그리고 봉투를 가방에 넣고 행정사무실을 나섰다. 지훈이의 사후 처리를 위해 마련된 영안실로 갔다. 직원이 내게 서류를 건네며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하는데 서명해달라고 했다. 나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서명이 휘갈겨 쓴 글씨가 되어버렸다.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는가? 나는 방금 내 유일한 아들을 잃었다. 서명을 마치고 나는 영안실을 나왔다. 발걸음마다 거대한 돌덩이를 끄는 듯한 느낌이었다. 병원을 나서자 마침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인도에 서 있었다. 태양이 내 어깨를 태웠지만 나는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지훈이에게 미안했다. 마지막 날들을 엄마 없이 홀로 감당하고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미안했다. 수년 동안 나는 일에 몰두하며 전 세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돈만 보내주면 충분하다고 소리가 그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틀렸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내 아들을 그런 사람에게 맡긴 것이었다. 고통과 후회 속에서 소리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선명하고 잔인하게. 전화 속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 귀청을 찢는 음악 소리, 요트 위에서의 웃음소리. 그는 내가 지훈이를 돌보라고 보낸 돈으로 사치를 즐기고 있었다. 내 아들은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그는 아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 소식에도 무감각했다. 그 잔인함은 날카로운 칼처럼 안에서부터 나를 갈라놓았고 나를 고통과 분노로 가득 채웠다. 소리치고 싶었다. 그에게 따지고 싶었다. 그에게 따지고 싶었다. 어떻게 지훈이에게 이럴 수 있냐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 형님에게 전화했다. 그는 군대 시절 오랜 친구였고 지금은 국방부 재정관리국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수 형님, 만나야겠어요. 나는 눈물이 여전히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수련아, 무슨 일이야?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제발 긴급 회의를 잡아줘요. 민수 형님은 즉시 동의했고 오후 늦게 그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택시를 타고 지훈이의 집 바닷가로 421번 길로 돌아왔다. 차 안에 앉아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꽉 쥐었다. 40년 동안 나와 함께했던 그 시계. 그것은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켰지만 이제 나는 너무 늦게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이의 집 문 앞에서 손에 든 열쇠 꾸러미가 가볍게 딸랑거렸다. 나는 맞는 열쇠를 찾고 있었다. 내 손가락이 차가운 작은 열쇠에 닿았다. 내가 수년 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것. 마치 아들과 나를 이어주는 끈처럼. 문을 열자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확 풍겨왔다. 오랫동안 잊혀진 듯했다. 스위치를 켜자 희미한 불빛이 어수선한 거실을 비추었다. 테이블 위에는 얼룩과 찌꺼기가 묻은 술잔이 놓여 있었고 나무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바닥에는 빈 배달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한때 지훈이의 집이었다. 내 아들과 소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곳. 하지만 이제 이곳은 마치 내 마음처럼 혼란스러움만 남아 있었다. 나는 짐가방을 끌어다 낡은 소파 옆에 놓았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지훈이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서랍 안에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영수증들을 확인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요트 대여, 해상 파티, 1호역만 원, 이지훈 신용카드로 결제. 날짜는 지난주였다. 지훈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였다. 나는 다음 장으로 넘겼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까르띠에 보석 195만 원. 3일 전 날짜였다. 나는 종이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살을 파고들 때까지. 소리는 내 아들의 돈으로, 내가 그 돈으로 요트를 빌리고 보석을 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영수증마다, 숫자마다, 날짜마다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별도의 폴더에 저장했다.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증거가 필요했다. 소리에 맞설 진실이 필요했다. 나는 화상 통화를 열고 박소리의 번호를 눌렀다. 화면이 켜지자 소리가 나타났다. 그는 요트 갑판에 서 있었고 배경으로는 짙푸른 바다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슴에 커다란 샤넬 로고가 박힌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값비싼 선글라스를 쓰고 손에는 칵테일 잔을 들고 있었다. 그 장면은 내 얼굴을 때리는 듯했다.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내가 그를 방해했다는 듯 무심한 어조로 물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 안의 분노가 타오르는데도 최대한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지훈이가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침착할 수 있니? 소리의 얼굴이 몇 초간 굳었다. 입술을 꽉 다물었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네 죽음이 아니라 꽤는 오랫동안 아팠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죽음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죠.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내가 지훈이를 돌보라고 보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요트, 보석, 파티, 영수증에 다 왔어. 소리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그 돈은 제목도 있었어요. 우리는 가족 아니었나요? 그 말은 마지막 일격 같았다. 가족. 지훈이를 병원에 홀로 죽게 내버려둔 후에도 그가 감히 가족이라는 말을 꺼내다니. 나는 화면 너머의 그를 노려보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네가 내 돈으로 치르는 마지막 파티가 될 거야. 나는 소리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은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 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계속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의 잔인함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나는 민수 형님에게 전화했다. 그는 군대 시절 오랜 친구였고 지금은 국방부 재정관리국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수 형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수련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갈게요. 제발 서류 준비해줘요. 1시간 후 나는 민수 형님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낡은 나무와 커피 냄새로 가득 찬 작은 방이었다. 나는 영수증 뭉치와 지훈이가 지난 임무 전에 내게 주었던 재정 위임장을 테이블에 놓았다. 소리가 지훈이의 돈을 썼어요. 내가 아들을 돌보라고 보낸 돈을 이 모든 것에 썼어요. 나는 서류를 민수 형님에게 밀어주며 말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겨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당장 지훈이의 계좌를 동결하고 모든 관련 신용카드를 취소하고 잔액을 내 계좌로 이체해줘. 민수 형님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지경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할지 알고 있었다.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자, 그는 내게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다. 계좌는 동결됐고 잔액도 네 이름으로 이체됐고 잔액도 네 이름으로 이체됐어. 사무실을 나서자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박소리였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지만 문자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계좌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인생을 망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어서 그의 어조는 부드러워지며 애원하는 듯 들렸다. 수련 씨,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고의로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돈이 필요해서 버티려고 한 것뿐이에요. 나는 모든 메시지를, 모든 단어를 들었지만 한 조각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소리는 지훈이를 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내 아들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나에게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나는 거리로 나섰다. 이 도시의 햇살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내 마음속은 격렬한 폭풍이었다. 나는 지훈이의 집으로 돌아왔다.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다. 소리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는 지훈이가 병상에 누워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의 차가운 손과 희미한 목소리. 엄마, 사랑해요. 나는 그가 헛되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소리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돈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아들의 마지막 시간을 빼앗아간 그의 잔인함 때문에. 그는 좀 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를 다시 안아줄 수 있었고 그가 더 강한 목소리로 내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잔역한 지 얼마 안 되어 희망이 부풀어 있던 그날 그의 시신을 마주해야 했다. 나는 문을 밀고 지훈이의 집으로 들어섰다. 이제 이곳은 차가운 껍데기에 불과했다. 아들의 유품이 담긴 비닐봉투를 식탁에 놓았다. 희미한 불빛이 그의 시계와 달아빠진 지갑을 비추었다. 잔인한 현실을 상기시키듯이 지훈이는 더 이상 없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수년 동안 나와 함께했던 낡은 군용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이 켜지며 차가운 푸른빛을 내 얼굴에 비추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 안의 고통이 삼켜지지 않으려 했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나는 아들이 남긴 모든 것을 보호해야 했다. 지훈이가 마지막 임무를 떠나기 전에 내게 서명해준 긴급 재정 위임장을 이용해군 은행 계좌에 로그인했다. 화면에는 민수 형님이 보낸 계좌 동결 명령 확인이 떴다.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소리가 지훈이의 돈에 손댈 수 있는 어떤 허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또한 경보를 설정했다. 어떤 인출 시도라도 즉시 내 휴대폰으로 통보되도록.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소리와 내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사이에 강철벽을 세운 것 같았다. 그리고 지난 3개월간의 계좌, 명세를 확인했다. 숫자들이 차갑고 선명하게 나타났다. 마치 소리 없는 고갈장처럼 일련의 호화로운 지출, 해상 요트 파티에 8억만 원, 고급 레스토랑 저녁 식사에 4~5만 원, 명품 부티크에서 1~2억만 원. 나는 거래 하나하나를 훑어보았다. 숫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다. 그 돈은 내 피와 땀이었다. 내가 전장에서 생명을 걸고 보냈던 수개월. 나는 지훈이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소리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모든 거래를 스크린샷으로 찍었다. 조심스럽게 외장 하드와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USB에 저장했다.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선언하는 것 같았다. 소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쓴 돈 한 푼 한 푼, 그가 지훈이를 홀로 내버려둔 날들 하나하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려 할 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한시중은행의 번호가 떴다. 정중한 여성 목소리가 말했다. 김수련 고객님, 박소리 씨와 이지훈 씨 공동명의 대출 인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승인하시겠습니까? 나는 전화를 꽉 쥐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승인하지 않습니다. 즉시 이 신용 파일을 동결시켜 주세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확인했다.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지시 사항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나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천장 선풍기의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었다. 통신업계에 있는 오랜 친구 이혜진에게 전화했다. 그는 예전에 비밀 임무에서 장비 위치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혜진아, 전화번호 하나 추적해야 해. 나는 침착하지만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소리 번호야.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어. 이혜진은 주저없이 승낙했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전화했다. 그의 휴대폰 신호는 바다 위에서 잡힙니다. 아름다운 해역에서요. 아마 배 위에 있을 겁니다. 좌표가 필요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볼 수 없었지만 보내줘. 고마워. 하늘이 어둑해졌다. 창밖의 빛은 부드러운 주황색으로 변했다. 나는 지훈이의 집을 잠그고 그의 낡은 픽업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다. 젊은 사람이 타기에는 너무 낡았다고 농담하곤 했던 그 차. 나는 가장 가까운 마트로 차를 몰고 갔다. 물, 통조림, 그리고 가게에서 가장 튼튼한 자물쇠 3개를 샀다. 돌아와서 나는 앞문과 뒷문의 모든 자물쇠를 교체했다. 나사를 돌릴 때마다 소리에게로 향하는 문을 쾅 닫고 그가 더 이상 이용해 먹을 기회를 차단하는 나 자신을 상상했다. 나는 각 자물쇠에 군용 테이프를 코드로 붙였다. 군대 시절부터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확인하던 습관이었다. 지훈이의 유품 서류들을 상자에 담을 때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달아빠진 가죽 표지의 끈도 풀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었고 지훈이의 익숙한 글씨를 보자 가슴이 철렁했다. 안에는 그가 소리에게 주었던 돈 목록이 적혀 있었다. 날짜와 그의 서명과 함께 4월, 소리 약값으로 300만 원. 4월, 소리가 집 수리비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 원. 나는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다. 많은 지출 항목들이 영수증에 있던 호화로운 소비와 일치했다. 소리는 내 돈을 썼을 뿐만 아니라 지훈이마저 속여 그가 가족을 돌보는데 돈을 쓰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수첩을 손에 든 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생생한 증언이었다. 그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배신의 이야기. 나는 종이 위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훈아, 미안해.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새로운 결심을 느꼈다. 그 수첩은 결정적인 연결고리였다. 그것은 소리에게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일어섰다. 수첩을 다른 서류들과 함께 상자에 넣었다. 이 집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지훈이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가 책을 읽던 소파, 선반 위에 우리 둘의 작은 사진, 그리고 그가 매주 주말마다 청소하던 바닥에서 풍기는 낡은 나무 냄새. 나는 소리를 이 집에 들릴 수 없었다. 내 아들의 어떤 것에도 다시는 그가 손대게 할 수 없었다. 나는 수년 동안 나와 함께했던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꽉 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지훈아, 네가 비록 떠났지만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류가
가득 담긴 상자를 들고 예태군 기지로 향했다. 저녁 후에도 그들은 나에게 작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방은 단순했다. 낡은 나무 테이블 하나, 금속 의자 몇 개, 그리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다. 나는 상자를 바닥에 놓고 열었다. 모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기 시작했다. 영수증, 은행거래 명세서, 지훈이의 수첩, 종이 한 장 한 장이 진실의 일부였다. 소리를 폭로하려면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앉아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참았다. 오늘은 올 때가 아니었다. 오늘은 해병대 중령의 정확성이 필요했다. 상심한 어머니의 나약함이 아니라 나는 모든 지출 항목, 지훈이 수첩의 모든 글귀, 은행거래, 명세서의 모든 거래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점차 하나의 패턴이 드러났다. 선명하고 잔인하게 마치 판결문처럼 어떤 돈은 지훈이가 내가 보낸 돈에서 현금으로 소리에게 주었던 것이었다. 약을 샀거나 집을 수리하는 데 쓰라고. 하지만 동시에 소리는 내 아들의 계좌에서 비슷한 금액을 인수했다. 한 번은 지훈이가 5억만 원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은행 거래 명세서에는 같은 날 5억만 원이 고급 스파 센터 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손에 든 펜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살을 파고들어 아픔을 느낄 때까지. 소리는 내 돈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지훈이마저 속여 그가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실제로는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만족시키고 있었을 뿐이었다. 특히 지훈이가 입원한 직후에 발생한 일련의 큰 금액 거래들이 눈에 띄었다. 한 영수증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소리 친구 생일 파티 비용 1억여만 원. 기고에는 요트 파티, DJ 및 무제한 음료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날짜는 정확히 지훈이가 중환자실로 실려간 날이었다. 나는 그 숫자를 노려보았다. 피가 끓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이 그곳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쉴 때 소리는 파티를 열고 웃으며 물 쓰듯이 돈을 쓰고 있었다.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나를 소리치고 쉽게 만들었지만 나는 참았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가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나는 방 구석에 있는 군용 스캐너를 가져왔다. 모든 페이지를 스캔했다. 영수증, 거래 명세서, 심지어 지훈이 수첩의 손글씨까지. 나는 세부의 사본을 저장했다. 하나는 기지 내부 하드 드라이브에, 하나는 외장 하드에, 또 하나는 예전에 기밀 문서를 저장하던 암호화된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에. 저장 버튼을 누를 때마다 지훈이를 위한 정의의 벽돌을 하나 더 쌓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아들의 휴대폰으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병원 비닐봉투 안에 있었다. 메시지 데이터는 삭제되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메신저 앱을 열었고 운 좋게도 일부 대화를 복구할 수 있었다. 한 단체 채팅방에서 소리가 어비가강 사진을 올리고 옆에 이렇게 적었다. 방금 샀어. 어차피 그 자식 오래 못 살잖아. 나는 한 단어 한 단어를 거듭 읽었다.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소리는 그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기회로 보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의 이메일을 계속 확인했다.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이용했다. 운 좋게도 접속할 수 있었다. 백업 기록에서 크루즈 예약 이메일을 발견했다. 지훈이 계좌에서 한 이벤트 회사로 보낸 것이었다. 비고가 나를 소름 돋게 했다. 수련시 카드 사용. 그는 오랫동안 기지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돌아와도 먼저 나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소리는 돈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했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것도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 부재와 지훈이의 신뢰를 이용해 아들의 고통 위에서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건설했다. 그날 정오 나는 모든 정보를 민수 형님의 사무실로 가져갔다.
수련아, 뭘 찾았어? 그가 진지하게 물었다. 나는 상자를 테이블에 놓고 서류와 하드드라이브를 꺼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영수증, 거래, 명세서, 메시지, 이메일. 소리가 아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사치했어요. 그가 입원해 있을 때조차도 민수 형님은 서류 몇 장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재정 증거로 충분해. 법적으로도 문제없어. 더 진행하고 싶어?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민수 형님, 돈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지훈이에게 한 짓 때문에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 기지를 떠나기 전 나는 민수 형님이 추천해준 변호사 정 변호사님에게 전화했다. 그는 가족 재정남용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였다. 김수련 고객님,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전화로 말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다. 모든 증거를 가져와 주시면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나는 대답하고 전임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읽다. 마침내 이 싸움에서 동맹을 찾은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훈이의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때리며 파도 소리를 가져왔지만 내 마음속은 날카로운 정적이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모든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옆에는 아버지의 회중시계가 있었다. 스탠드 불빛이 닳아빠진 유리 위에서 반사되었다. 나는 그것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에는 다음 단계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소리는 내 머릿속에는 다음 단계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것은 누구도 심지어 그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정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향했다. 몇 채의 낮은 건물들 사이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내 가슴 속의 무거운 과는 대조적이었다. 지훈이를 잃은 슬픔과 소리에 대한 분노가 공존하는 곳. 나는 서류가 담긴 상자를 옆구리에 꼭 기고 문을 밀었다. 사무실은 작고 깔끔했다. 오래된 나무와 잉크 냄새가 났다. 나무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 빨간 펜,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정 변호사님이 나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는 내 손을 굳건히 잡았다. 날카로운 눈빛은 내 고통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김수련 고객님, 앉으세요. 그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며 테이블 앞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상자를 테이블에 놓고 조심스럽게 정리해온 3개의 파일처를 꺼냈다. 은행 거래 명세서, 영수증, 그리고 지훈이의 휴대폰과 이메일에서 복구한 자료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나는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다.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아파왔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정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첫 번째 파일처를 열었다. 빠르게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숫자들, 영수증들, 그리고 소리의 잔인한 메시지들을 훑었다. 그는 때때로 멈춰서 빨간 펜으로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다. 불법 거래, 명백한 사기 증거. 나는 그저 그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치 내 영혼의 일부를 낯선 사람에게 넘겨주어 지훈이를 위한 정의를, 기훈이를 위한 정의를 되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다. 그가 고개를 들고 안경을 고쳤었다. 재정 위임자는 가져오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원본을 꺼냈다. 지훈이가 마지막 임무를 떠나기 전에 군 법률 사무실에서 공증받은 서명이 있었다. 정 변호사님은 꼼꼼히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의 재산을 통제하는 데 핵심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서류를 검토했다.
요트 대여 영수증과 LV 가방에 대한 소리의 메시지에서 멈춰섰다. 김수련 고객님, 제가 많은 재정 남용 사건을 봤지만 이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눈에 분노를 비쳤다. 그는 돈을 썼을 뿐만 아니라 아드님의 상황을 고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행동입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 살 만한 충분한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긴급재산 동결 명령과 지훈이 씨 유산에 대한 관리권을 신청할 것입니다. 고객님이 제공하신 자료에 따르면 판사님이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았다. 그는 요트 위에 있어요. 바다 위에요. 나는 작은 소리로 단호하게 덧붙였다. 친구를 통해 위치를 알아냈어요. 정 변호사님은 차갑게 웃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그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소리는 바다 위에서 영원히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나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고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법원을 지나갔다. 그곳의 공기 중에는 종이 냄새와 프린터 소음이 가득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재산 동결 명령 발부를 요청하는 법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 변호사님이 검토한 사본을 건넸다. 법원석이 피곤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다. 청문회는 72시간 이내에 열릴 것입니다.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떠났다. 도시의 햇살은 강렬했지만 나는 그저 차가움만을 느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지훈이를 위한 것이었지만 한 걸음이 그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오후에는 국립현충원으로 가서 지훈이의 안장 절차를 처리했다. 그를 위해 맞춘 제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내가 젊은 시절 입었던 것과 똑같은 짙푸른 군복. 묘지 책임자 노병 한 분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최고의 예우로 안장될 겁니다. 김중령님. 그는 무겁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 위에 접혀있는 제복을 바라보았다. 작은 훈장들이 불빛 아래 반짝였다. 지훈이가 그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했지만 그 장면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다. 내 아들은 살아있어야 했다. 웃으며 내 곁에 있어야 했다. 지훈이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틈 아래로 흰 봉투 하나가 끼워져 바닥에 외롭게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것을 주워 열었다. 소리에 손글씨로 쓰인 쪽지가 나왔다. 수련 씨, 우리 이 일 개인적으로 해결할까요? 빚 갚을 돈이 필요해요. 제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지 말아요. 나는 다시 읽었다. 한 단어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지훈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말 한마디 없었다. 모든 것이 돈에 관한 것이었다. 마치 내 아들의 죽음이 그의 호화로운 삶의 작은 잔해물일 뿐이라는 듯. 나는 쪽지를 접어 증거 파일에 넣었다. 재판이 열리는 아침, 나는 지훈이의 집 거울 앞에 서서 수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해군 정복을 입었다. 가슴에 훈장들이 불빛 아래 반짝였다. 훈장 하나하나가 조국을 위해 봉사했던 날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에 맞서 내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에 맞서 내 아들을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해 입은 것이었다. 나는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꽉 쥐었다. 법정은 넓었다. 형광등의 흰빛이 모든 것에 쏟아져 모든 것을 선명하고 차갑게 보이게 했다. 긴 의자에서는 낡은 나무와 습한 냄새가 났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나는 서류를 안고 들어섰다. 정 변호사님이 내 옆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침착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침착했다. 반대편에는 소리가 이미 앉아 있었다. 몸에 딱 붙는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공들여 웨이브를 넣었으며 손에는 최신 아이폰을 들고 있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피해자 역할을 고집했다. 판사, 엄격한 표정의 중년 남자가 높은 곳에 앉아 양측에게 진술을 요청했다. 정 변호사님이 일어서서 두꺼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모든 부분이 완벽한 고발장 같았다. 판사님, 우리는 박소리 씨가 남편 이지은 씨에게 재정적 남용을 저질렀고 가족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호화로운 지출이 기록되는 해형 스크린에 요트, 고급 레스토랑, 값비싼 보석, 이어서 소리가 지훈이에게 이미 현금을 받았음에도 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반복적인 영수증들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셜미디어 사진을 투영했다. 소리가 요트 위에서 웃으며 칵테일 잔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훈이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중환자실에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모든 사진을 보았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지훈이의 희미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심장 모니터의 길고 날카로운 경고음. 소리는 돈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마지막 생명 시간도 빼앗아갔다. 적절한 보살핌을 받았더라면 그는 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픔을 느낄 때까지. 법정에서 울지 않으려고 참았다. 소리의 변호사, 번쩍이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일어나 반박했다. 판사님, 이러한 지출은 이 씨가 이지훈 씨의 아내로서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또한 이 씨의 경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그 책임을 제 의뢰인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창했지만 나는 소리가 그가 말하는 동안 내 시선을 피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나는 그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 변호사님은 증인 소환을 요청했다. 지훈이를 치료했던 김진호 박사님이 들어왔다. 그는 법정 앞에 서서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은 씨가 좀 더 일찍 입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1년에서 2년은 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그가 입원한 2주 동안 아무도 경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소리가 고개를 숙이고 아이폰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수치심을 연기하려는 듯 판사가 나에게 말하라고 손짓했다. 나는 일어섰다. 군복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나에게 힘을 주었다. 나는 소리를 노려본 후 판사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가 집에 없었던 것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돈을 보내며 아들이 잘 보살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의 부재를 이용하여 제 아들을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희미한 숨소리와 법원 서기의 팬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소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한 조각의 후회도 볼 수 없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선고를 내리기 전에 다시 서류를 검토했다. 법정은 이지은 씨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유산의 임시관리권을 김수련 씨에게 부여합니다. 박소리 씨는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 씨의 자산과 주거지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날카롭고 단호하게 울렸다. 마치 소리가 초래한 이 지옥에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소리가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새빨개지며 소리쳤다. 후회할 거야. 수련 씨. 나한테 이럴 수 없어.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벽에 울려 퍼졌지만 법원 경찰이 재빨리 다가와 그를 법정 밖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가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드레스 자락이 문 밖으로 사라졌다. 처음으로 약간의 정의를 느꼈지만 그것이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았다. 지훈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류를 챙겨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에 넣고 법정을 나섰다. 도시의 정오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쬐며 내 정복에 반사되어 훈장들이 반짝였다. 하지만 나는 자부심이나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소리 없는 안도감뿐이었다.
내가 한 모든 일이 지훈이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음을. 그가 비록 이곳에 없어 이 모든 것을 볼 수 없더라도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쉴 시간도 슬픔에 잠길 시간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이는 떠났지만 나는 그의 정신을 살아있게 하고 그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 했다. 나는 곧장 은행으로 차를 몰고 갔다. 법원의 판결문을 들고 창고에서 나는 지훈이의 재산을 완전히 통제하는 절차를 마쳤다. 은행원, 선량한 눈빛의 중년 여성이 서류를 확인한 후 내게 말했다. 김수련 고객님, 모든 금액이 고객님 명의로 이체되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부분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한 부분은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다른 한 부분은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그 재단을 이지은 재단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 주에 사회복지부의 비영리 단체로 등록했다. 이 아이디어는 영안실에서 지훈이의 안장 제복을 보며 떠올랐다. 내 아들의 이름이 희망의 상징이 되기를 바랐다. 지훈이가 이겨내지 못한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상징이 되기를. 나는 성심병원과 다른 의료센터에 연락하여 거래졌거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암 환자 명단을 요청했다. 성심병원에서 지훈이를 돌보았던 한 의사가 내 손을 잡았다. 정말 값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수련 고객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첫 주에만 이지훈 재단은 12명의 환자 약값을 지불했다. 나는 또한 이동진료소와 장기 계약을 맺어 의약품을 외딴 지역으로 가져갔다. 지훈이처럼 잊혀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어느 날 아침 나는 이 도시에서 몇 시간 떨어진 도립병원으로 차를 몰고 갔다. 재단이 지원하는 환자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병원 안의 공기는 질식할 것 같았다. 소독약 냄새와 익숙한 기계 소리가 내 마음을 짓눌렀다. 지훈이의 마지막 날들이 떠올랐다. 종양학과로 들어서자 한 남자아이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털 인형을 꼭 안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대략 8살쯤 되어 보였고 매우 마른 몸에 항암 치료로 피부는 창백했다. 의사가 소개했다. 이 아이는 민준이에요.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백혈병에 걸려 이 방에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 민준아. 나는 수련 할머니야. 뭐 하고 있어? 아이는 고개를 들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 죽고 싶지 않아요.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준이의 말은 칼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의 눈은 맑았지만 슬픔으로 가득했다. 어린 시절의 지훈이와 똑같았다. 그때 그는 나를 안고 언제 집에 오느냐고 묻곤 했다. 나는 그의 작고 차가운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잖아. 의사는 민준이가 지속적인 치료와 적절한 보살핌을 받는다면 회복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주저없이 이지훈 재단으로 그의 모든 의료비를 지불하고 그를 잘 돌봐줄 개인 간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몇 주 후 나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신선한 귤 한 봉지와 그가 좋아할 만한 동화책 한 권을 들고. 민준이는 훨씬 나아져 있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졌지만 그의 눈은 반짝였다. 나는 그가 미소 짓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 순수한 미소가 내 영혼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에게 바다에서 배를 타던 날들, 거대한 파도와 불타는 노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민준이는 집중해서 들었고 털 인형을 만지작거렸다. 수련 할머니는 바다에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배를 꽉 잡고 있으면 항상 반대편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단다. 그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갔다. 직접 만든 푸딩, 망고 주스 또는 초콜릿 쿠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한 숟가락씩 먹여주었고 입가에 묻은 주스를 닦아주었다. 그 순간들은 내가 다시 지훈이를 돌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마치 예전에 그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을 만회하는 것 같았다. 민준이는 점차 마음을 열고 나에게 우주 비행사가 되어 화성으로 여행하고 싶다고, 위에서 온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그저 미소 지었다. 넌 해낼 거야, 민준아. 할머니는 널 믿어. 어느 날 오후 내가 병원을 떠나려 할 때 민준이가 망설이는 눈빛으로 내 손을 잡았다. 수련 할머니, 제 할머니가 되어줄 수 있어요? 아이의 질문에 나는 얼어붙었다. 마치 온 세상이 그 순간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민준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다. 지훈이의 그림자가 보였다. 내 마음이 조금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꼭 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물론이지, 민준아. 할머니가 되어줄게. 아이는 나를 힘껏 안았고 털 인형이 우리 사이에 놀렸다. 그의 연약한 몸에서 퍼지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나는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사회복지부에 연락하여 서류를 준비했고 지훈이의 집에 민준이를 위한 작은 방을 꾸몄다. 나는 벽을 해군 하란색으로 칠했다. 민준이는 하늘 같아서 그 색깔이 좋다고 했다. 나는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를 사고 그의 털 인형을 베개 위에 놓았다. 준비하는 모든 단계가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내가 의도치 않게 지훈이를 홀로 두었던 것처럼 민준이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이지훈 재단은 내 아들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민준이에게 데려다준 달이었다. 내 가장 어두운 날들의 빛을 가져다준 아이.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나는 도립병원 의사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김수련 고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전화 너머에서 흥분해서 말했다. 민준이가 치료에 잘 반응했습니다. 최신 검사 결과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휴대폰을 꽉 쥐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가운 병실에서 만났던 민준이가 이제 살 기회를 얻었다니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갈게요. 나는 서둘러 모든 것을 준비했다. 작은 선물 가방에는 내가 민준이를 위해 뗀 파란색 털모자가 들어있었다. 그가 좋아하기를 바라면서 민준이가 퇴원하는 날 나는 지훈이의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병원으로 갔다. 아이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날랐지만 눈은 반짝였고 낡은 털 인형을 안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햇살처럼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그가 소리치며 내 품에 안겼다. 나는 그를 힘껏 안았다. 그의 작은 몸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지훈이의 그림자를 보았다. 가자, 내 손자.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집에 가자. 우리는 차에 탔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익숙한 짠내음이 창문으로 스며들어왔다. 지훈이의 집은 이제 우리 둘의 집이 되었다.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나는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타코를 만들었다. 다진 소고기와 직접 만든 토마토 소스를 넣어서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그의 털 인형을 선반 위, 지훈이 사진 옆에 놓았다. 그리고 나를 달콤하게 보며 물었다. 지훈이 삼촌이 저를 좋아했을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물론 좋아했을 거야, 민준아. 지훈이 삼촌은 너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민준아. 지훈이 삼촌은 너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눈이 반짝였다. 눈이 반짝였다. 눈이 반짝였다. 식탁으로 돌아와 타코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나는 그의 그게 베어 물었다. 다음 몇 주 동안 나는 집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민준이와 나를 위한 진정한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거실은 모래색으로 칠했다. 따뜻한 색조가 평온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발코니에는 협죽돌을 심었다. 붉은 꽃들이 바닷바람에 흔들렸다.
뒷뜰에는 새 해먹을 놓았다. 민준이는 그곳에 누워 책을 읽거나 노을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지훈이의 물건들, 책, 몇 장의 사진들은 모두 나무 캐비닛에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추억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캐비닛을 열 때마다 나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재킷을 만지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직 여기 있지, 그렇지? 나는 이지훈 재단을 계속 운영했고 활동을 외딴 산간 지역으로 확장했다. 재단은 이미 수십 명의 암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 중 일부는 지훈이와 같은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는 종종 내 옆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그림을 그렸다. 그는 군복을 입은 나를 그리고 뒤에는 짚푸른 바다를 그리고 뒤옆에 자신을 그리고 이건 할머니와 저예요. 할머니.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내게 건네며 말했다. 나는 그를 안았다. 이런 순간들 속에서 내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매달 나는 민준이를 이지훈 재단의 자원봉사 활동에 데리고 갔다. 의약품과 음식을 외딴 지역 사회에 전달했다. 민준이는 금방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다니며 웃고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할머니, 다음에는 사탕 좀 더 가져와도 돼요. 그가 방금 나눠준 쿠키 봉지를 들고 물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할머니 허락을 받아야 해. 나는 윙크하며 대답했다. 그가 웃으며 노는 모습을 보며 지훈이의 일부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마치 내 아들이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나는 이 항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카누 동호회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나는 잔잔한 파도 위에서 카누를 저으며 시원한 바닷물이 손에 닿는 것을 느끼고 바다에서 훈련하던 날들을 회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즐거움을 위해 내가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화를 위해 카누를 탔다. 때때로 민준이는 해변에 앉아 나에게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더 빨리 저어요. 할머니. 물고기가 할머니를 쫓아와요. 나는 크게 웃었다. 내 마음이 날마다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매일 오후 민준이와 나는 집 뒤편의 작은 텃밭으로 갔다. 그는 토마토를 심고 나는 허브를 심었다. 첫 수확기에 우리는 거군이 다득 채소를 거두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내가 신선한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 것을 도왔다. 이게 할머니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는 소스가 입가에 잔뜩 묻은 채 소리쳤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가끔 정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리가 여전히 소송을 걸거나 재산을 요구하려 한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방금 또 다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다고 했다. 정 변호사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습니다. 나는 전화에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에게 어떤 메시지도 갑장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니었고 나는 그의 삶의 일부가 아니었고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최우수 학생상 상장을 들고 학교에서 달려왔다. 햇살처럼 환한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 저 반에서 최고 점수 받았어요. 그는 정원에서 뛰어다니며 나에게 말했다. 나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손에 들고 있었다. 달아빠진 유리 위에서 빛이 반사되었다. 잘했어, 민준아. 나는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가 뛰어놀며 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봐도 소리와 하나가 되었다. 나는 지훈이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보호하고 있는 이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나는 벽에 새 사진 한 장을 걸었다. 나와 지훈이의 사진 바로 옆에. 나와 민준이가 해변에서 지훈이가 어렸을 때 놀던 바로 그곳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옆에 쪽지 하나를 붙였다. 지훈이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두 사진을 바라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느꼈다. 벽돌과 나무로만 지어진 집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집으로. 민준이와 내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집으로.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의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가 여기까지 전해진 것이 기쁘다. 끝까지 들어주고 이 이야기를 어느 도시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다. 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갔는지 알고 싶다.